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이론적인 부분만 오늘 하고, 실습은 잠깐 하고, 네, 그럴게요. 악성 코드 실전 분석이라는 책을 사서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이게 사실 번역서라서 한글이 좀 오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역을 다시 했고, 다시 좀 내용 추가하거나 제 방식대로 좀 다시 썼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개론적인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해요. 개요. 내 목소리 잘 들리지? 네. 14장 악성 코드 기반 시그니처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번 장에서는 그 네트워크 단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방안을 좀 더 어떤 대책이나 어떤 탐지하는 그 PCR을 사용해서 탐지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트워크를 포인트로 잡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배제를 한 거예요. 악성 코드의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만 나온 장입니다. 악성 코드 기반 네트워크 시그니처. 효과적인 네트워크 대책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고요. 네트워크 대책으로는 현재는 방화벽, 라우터, 그 다음에 어떤 DNS 싱크홀, 그리고 IDS, IPS, 이메일, 웹 프록시, 보안 장비 같은 경우로 네트워크 단에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IP 주소나 포트, 그 다음에 ACL 같은 거나 아니면 DNS를 이용한 싱크홀 같은 경우는 알려진 DNS 네임이나 알려진 CNC IP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DNS 네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IP 또한 변경이 가능해서 주로 고정적인 그런 CNC나 악성 DNS URL 같은 걸 차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IDS 같은 경우는 어떤 시그니처, 네트워크 단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 패킷당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거고요. IPS는 IDS와 같은데 탐지뿐만이 아니라 차단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죠. 장비가 그 FireEye 장비도 있고 트렌드 마이크로 장비도 있고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솔루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위 기반에 좀 주력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 머신에서 돌려보고 자기네 정책에 맞게끔 2차, 3차 어떤 파생되는 프로세스나 2차, 3차 다른 원본 파일을 다운받은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세션이 붙거나 이런 거를 다 의심적인 활동으로 관주를 하고 자기네들이 정리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는 악성 코드다 아니다 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직접 분석한 그 명확히 이건 악성 코드다 라고 하는 거는 해시값을 뽑아서 DB에 저장을 합니다. 저 APC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 안랩, 알약, 시난텍 이런 것들 많은데 PC에서 어떤 PE 파일의 시그니처를 보고 1차적으로 그 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게 되면 악성 코드로 간주를 하고 격리를 시키던가 삭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NIDS에서 어떤 시그니처 매칭 또는 악성 코드 그 행위에 대한 그 어떤 패턴을 보고 차단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트렌드한 거는 FireEye가 가장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FireEye를 사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오타는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정확도는 꽤 높고, 그래도 VMware를 한 장비 안에서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프라를 방어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대책. 실제 환경에서 악성 코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거나 강제로 악성 코드를 열어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보다도 악성 코드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고 리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바이너리든 무조건 뭐 디버깅을 해본다든가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시그니처를 갖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배포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악성 코드인지 그렇게 명령된 자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샌드박스란 원래는 미국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래통, 즉 가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울타리 같은 데에서 유리한 보안 모델을 말하는 건데요. IT 용어로는 외부 접근 및 영향을 차단하고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쿠쿠 샌드박스 같은 것도 있죠. 안에서 그 가상 OS 안에서 실행을 시키면 그 외부로 접근이 되진 않고요. 그 내에서만 동작하고 그 내에서만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뭐 파일을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거를 그 관찰하려고 만든 그런 샌드박스입니다. 실제로 외부랑 통신을 하진 않아요. 샌드박스 기반에서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샌드박스 환경이 아닌 실제 네트워크에 생성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을 가집니다. 라이브 환경에서 캡처된 정보는 악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행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모습을 제공하고요. 악성 코드는 샌드박스 환경을 탐지하게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성 코드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버추얼 머신이냐, 샌드박스냐, 아니면 진짜 호스트 리얼 윈도우 7이냐, XP냐 이런 걸 탐지해서 이건 분석 환경이다. 자가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 원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거나 자가 삭제를 하거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또는 그 어떤 주요 목적을 드러내지 않게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악성 코드에 존재하는 정보는 분석을 가속하는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샌드박스 환경이 아닌 데서 소극적으로 리뷰했을 때 공격자의 분석 활동이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이 없다. 이 말은 밑에 오피색 작전 보안절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악의적인 행위 표시자라고 말하면은 보통 이런 정보 유형을 말합니다. 도메인 주소, 그 다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어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 그 요청에 대한 정보. 이렇게 돼 있고요. 표시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게 이제 도메인 주소, IP 주소를 가지고 1차적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검색을 하는 거는 어떤 위험이 따라요. 저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희대의 그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악성 코드다. 아니면 되게 큰 규모의 조직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악성 코드다. 그리고 분석가가 어떤 일반 저희처럼 이제 실습하는 친구가 아닌 어떤 국정원이나 다른 보안 기관에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OPSEC, 작전 보안이 필요합니다. OPSEC, 작전 보안이란 그 오퍼레이팅 시큐리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군이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적이 민감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성 코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동이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우리가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회사 네트워크로 전달된 악성 코드를 집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면 DNS 요청이 회사 IP 주소, 영역 바깥에 있는 주소로 이루어졌음을 공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 어떤 직원 이메일을 첨부를 했어요, 악성 코드를. 그리고 최초로 보낸 건데, 실제로 DNS 쿼리가 그 회사 IP가 아니라 다른 데서 왔다면, 또 실행했을 때 어떤 샌드박스를 탐지할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아, 내 악성 코드는 분석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다른 2차, 3차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할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자신이 유니크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개인에게 링크가 포함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보낸 후 예상했던 지역 외에서 링크 접속하는지 살펴보고요. 블로그 코멘트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익스플로잇을 설계하고 이 악성 코드에 대한 해시값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 제가 올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또는 악성 코드에 정보를 올려놨을 때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제 페이지를 보는지 안에 코드를 설계해서 통계치를 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에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삽입하고 도메인을 해석하는 시도를 지켜봅니다.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쿼리인데 제가 코드 안에다가 어떤 도메인을 삽입했어요. 그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도메인에도 불구하고 쿼리가 온다면 악성 코드를 해석하는 시도를 감지할 수 있겠죠, 공격자 입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공격자를 안전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인터넷 없이는 이제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도메인 쿼리에서 인터넷 사용하게 되면 도메인 쿼리 엔진에서 인지하지 못한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면 크롤러 활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생뚱맞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글은 자기가 없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크롤러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크롤러가 그 정보를 수집하게끔 이제 활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싱된 결과 아시죠? 그 저장된 페이지 같은 것들이요. 하더라도 검색 엔진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와 연관된 두 번째 링크, 이후 링크를 여전히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저장된 페이지라도 그걸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링크나 그 연관된 사이트들을 그 카운트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내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공격자 입장에게 알려주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한국을 대상으로 APT가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분석한다. 그럼 미국 쪽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보안기관의 담당자인데 우리 보안기관의 공인 IP가 찍히게끔 분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외 방법은 다양한데 토르나 오픈 프록시 아니면 웹 기반 익명화 아니면 그 다른 클라우드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셀룰러 핸드폰에 연결된 그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가상 네트워크 VPN 사용해서 원격 인프라에 터널링하는 방법이나 아마존 일러스틱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에서 실행된 임시 원격 머신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존 일러스틱 컴퓨팅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입하는 데는 무료고요. 1년 동안 무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접속해서 가입하시고, OS를 생성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인스턴스 목록에 제가 리눅스나 윈도우나, 어떤, 우분투, OS를 선택하고 퍼포먼스 설정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시는 화면은 제거 칼리 리눅스고요. 저기 보면은 생성된 키값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증서, RSA 인증서 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키 안에 제 RSA 그 프리베이트 키, 개인 키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SSH로 여기 있던 리눅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소는 여기 보이다시피 공인 IP는 520.129.22입니다. 이런 식으로 SSH 옵션 I를 이용해서 제 개인 키 주원1405.pem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호스트명 EC2 유저 공인 IP를 입력하면 접속이 됩니다. 네, 접속이 됐고요. 여기 지금 공인 IP는 제 PC 공인 IP는요. 22150.246.62 한국입니다. KT에서 할당받은 IP고요. 여기는 내부 사설 IP는 17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아마존 클라우드 그 공인 IP는 아까 말씀드린 520.129.22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 회사에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인 IP를 노출시키지 않고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앱맵이나 어떤 간단한 웹스캔 이럴 때 주로 그 가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윈도우도 윈도우 8인데요. 여기는 그 MSTSC RPC를 통해서 RDP를 통해서 접속해서 가상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IP 주소와 도메인 정보가 없는 방법으로는 DNS, DNS를 이용하면 쿼리를 역으로 IP 주소로 변화하는 걸 DNS라고 합니다. 악성 코드 역시 일반적인 트래픽처럼 보이게 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호스팅할 때 유연성과 경고성을 위해 DNS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IP로 픽스된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 네임이 등록을 해서 악성 코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IP가 변경돼도 도메인 네임하고 매핑이 된다면 언제든지 IP 베이스에서 차단이 되더라도 쿼리를 통해서 다른 IP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DNS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보통 DNS 네임 등록되면 도메인 네임 서버 관련 일작, 연락 정보 같이 불리는 등록자에 대한 등록 정보를 도메인 등록기관에 저장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대륙별 인터넷 등록기관 RIRS라고 불리는 등록기관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등록기관은 IP 주소 블록의 조직 할당 이런 유형의 연락 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실 악성 코드 사이트와 그 DNS 쿼리 질의를 하면은 거기서 탐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이 DNS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표적 공격에 사용된, 그러니까 APT에 사용된 백도어, CNC 서버로 사용한 도메인 2개 후이지 요청 예입니다. 2개의 백도어 파일 요청하는 CNC 서버의 도메인 이름이 다르지만 두 도메인 등록에 나열된 이름은 동일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winself.com하고 neosoho.com이 있어요. 근데 여기 레지스터 그리고 도메인 네임은 다르지만 레지스터가 동일합니다. 굿데이.com LLC라고 나오고요. 거기 등록된 사용자 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메인은 같은 사용자가 등록을 했고요. 실제로 두 도메인의 IP는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연관성을 분석할 때 이 등록자 명을 좀 보고요. 참고용을 말씀드리면 키사, 후이지가 있습니다. 국가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검색 서비스고요. 예를 들기 위해 잠깐 보여드리면 naver.com 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거든요. 또는 네,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이거를 참고할 수 있고요. 여기다 IP를 입력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공인 IP는 21.150.246.6입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제 공인 IP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주식회사 KT, 성남, 빈달로 정자 KT 본사에서 활동받은 주소고요. 자세한 제 실제 주소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그 수사 협력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ISP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인 IP만으로 제 위치를 찾기는 힘듭니다. 도메인 툴이 있는데요. 여기 도메인 툴에 가면은 후이지 이력 레코드, 메타베이스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고요. 일부 서비스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나오는데 다른 점은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어떤 툴들이 있어요. IP 모니터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라고 책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거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로그텍스인데요.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그 외에 관련된 정보를 좀 자세하게 나타내 줍니다. 로그텍스를 누르고 보면요, 여기 제 IP가 나오죠. IP info about, 여기 제 IP 주소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주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BGP 프로토콜 사용해서 해당 그 라우터, 제가 6인데 라우팅이 어디로 되고 이 라우터 AS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ASP 주소가 나오고요. 좀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정보는 좀 더 많이 있겠죠. DNS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DNS가 어떤 그 바이오스토탈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보,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목록을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일자와 그 점수,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레코드에 대한 메일 서버 주소,
네임 서버 주소, IP 라우팅 등을 VIP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N, 여기 관련된 CDN 서비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S 이력이고요. 여기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레코드에 대한 상세한 그 정보입니다. 네임 서버나 메일 서버 주소, 그 다음에 실제 네이버가 어떤 라우팅을 거쳐서 실제로 어떤 AS에 들어가는지, 여기 보면 NHN 다 실제 RIP 주소거든요. 라우팅이 어디로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참고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 AS, 이거는 NHN은 실제로 AS 라우터가 있어요. 이게 회사가 이렇게 백본 기관망 라우터를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AS 인프라가 큰 걸수록 이런 거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BG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떤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이 해당 그 NHN 라우터로 유입이 되는지, 여기 보면은 차이나텔레콤 어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화면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로 웹 추적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저는 로그텍스, 이 DNS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보실 게 있는데, BFK DNS 로그하고 있는데요. 패시브 DNS 모니터링 정보를 사용합니다. 패시브 DNS란 어떤 액티브 DNS는 실제로 저희가 168.63.1이라는 주소의 KT DNS를 사용을 해서 질의를 하면 그거는 진짜로 DNS의 쿼리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액티브 DNS란 그 DNS 로거, 즉 DNS 구간에 어떤 탭이나 스니핑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그 로그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질의를 쿼리를 날린 겁니다. 실제 DN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웹을 통해서 그 이력을 검색하는 겁니다. 이 DNS의 정보, 이 DNS의 실제 IP. 이걸 사용하면 좋은 점은 실제로 그 DNS 쿼리를 날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기밀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패시브 DNS랑 여기 어떤 프로젝트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collect DNS response data received by caching. 네, 여기 그 DNS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캐시화하고요. 저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실제 DNS 질의를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DFK DNS 로고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쿼리를 날리면 제출을 하게 되면 결과를 알려주는데, 만약에 그 새로운 IP나 조금 오래된 IP에 대한 이력이나 그런 거는 좀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DNS가 아니니까요. 네, 좀 느리네요. 그렇다 치고, 네.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긴 좀 느리네요. 웹 서비스가. 콘텐츠 기반의 네트워크 대책. 이번 장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IP 주소 네임과 같은 기본 표시자, 베이스 인디게이터의 특징 버전의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치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IP, DNS 같은 정보는 오래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변경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탐지에는 악의적인 트래픽을 탐지하는 정확한 탐지, 트루 포지티브, 정탐이라고도 하고요. 악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 이걸 오탐이라고 합니다. 펄스 포지티브.
그리고 악의적이지만 탐지하지 못하는 것. false negative, 미탐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탐지는 정탐이 없고 오탐과 미탐이 적을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시그니처 정책은 타이트하게 생성하여 정탐률을 높이게 되면 오탐이 적을 수 있으나 미탐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너프하게 잡으면 너프하게 시그니처 생성하면 미탐이 낮아지겠지만 오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최대한 두 개 정책의 목표를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스노트를 이용한 탐지애인데요. 스노트는 아주 대중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스노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걸 잘 활용하신 분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노트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일련의 요소들을 연결한 시그니처나 룰을 생성하는데 기본 사용되고요. 실제로 스노트는 거의 모든 IDS의 원천이고 룰의 비공식적인 정규식 룰입니다. 네. 다들 이걸 많이 사용하죠. 요즘엔 수리카타 다른 거 사용하고 악성 코드 야라 같은 걸로 잡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의미를 많은 걸 봤을 때는 스노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기본 룰 옵션은 컨텐츠 식별하는 룰 옵션이 있고요. 컨텐츠와 연관이 없는 non 페이로드 옵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로드가 아닌 거는 non 페이로드가 있는 건 그냥 그 컨텐츠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룰 옵션 중에 follow, established to client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에서 출발해서 to 클라이언트를 향하는 TCP 세션의 한 부분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HTTP 통신 허브 웹 서버에 접속했을 때 핸드쉐이킹이 되지 않으면 탐지가 되지 않고요. TCP 실행이 주고 갔을 때 TCP 핸드쉐이킹이 됐으면 이 옵션이 되면 탐지하는 정책입니다. 방향성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서버에 대한 IP 주소나 IP 대역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IP 주소나 대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포트를 가지고 대상으로 이제 802 랜덤 포트, 랜덤에서 80 포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연결이 성립하는지 TCP 핸드쉐이킹을 보고 탐지하는 옵션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페이로드가 없죠. 또는 데이터의 내용은 없잖아요. 연결이 된다 뿐이지. 이런 걸 non payload 옵션이라고 하고요. dsize, dsize의 옵션 같은 경우는 dsize, 팔로우 옵션 같은 경우는 다 non payload 옵션입니다. 특정 악성 코드를 기본적으로 스노트 룰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주로 HTTP 겟 요청을 만들 때 일반적인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모질라 역사적 규약에 의해 모질라로 시작을 하죠. 한데 악성 코드를 만들 때 이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또 특정 모자를 넣거나 모질라인데 모잘라 이렇게 인코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API를 사용에 따라서 그 유저 에이전트를 내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아실 테지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있고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잘 악성 코드가 분석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숨길 수 있는지 못 숨긴지 그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런 헤더별로 유심히 보게 되면은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 에이전트에
WEFA 7이라는 독특한 컨텐츠가 들어있던 가정을 했을 때요. 정책은 이렇습니다. alert, 이제 이게 액션 필드인데요. alert, 뭐 drop, 그 다음에 뭐 log 이런 옵션인데 주로 alert를 사용하고요. 프로토콜은요. TCP 홈넷은 그 그러니까 내부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바운더리를 지정하면 그 홈넷이라고 변수로 담아 쓸 수 있습니다. N, 포트에 대한 지지자인데요. 이거는 뭐 N이라고 하면 모든 포트를 말합니다. 웰런 포트를 포함한 그 6535 포트, 0번부터 6535 포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익스터널넷은 not 홈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TTP 포트라고 쓰면 80 뭐 443 아니 443은 아니고 8080이나 뭐 거기 기타 스로트에서 정의 포트에 대한 그 변수를 말하고요. 메시지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발행이 됐을 때 알러트를 메시지로 표시할 때 들어가는 필드입니다. 컨텐츠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로드인데요. 0D0이 아시죠? 개인 문자인데 땡땡 하고 그다음에 이 파이프 옵션을 넣어서 헥사 0D0을 넣고요. 0D0이 개인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거 역슬래시는 특수 문자를 그 escape 할 때 사용하고요. WEPA72 닫고 클래스 타입은 이거는 뭐 탐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고요. 로그를 남길 때 이 클래스 타입이 트로전 액티비티냐 뭐 디도스냐 이런 거를 정규화해서 그 로그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SID는 스노트 아이디라고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만 1번부터는 사용자 정의 룰입니다. 여기 200만 1로 됐고요. 이게 겹쳐지면 스노트 룰이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스노트 룰, 이 룰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REV는 릴리즈 버전이라고 해서 이 룰을 제가 뭐 수정했어요. 그럼 2번, 3번, 4번 이렇게 릴리즈를 관리할 수 있는 버전 넘버입니다. 스노트 룰은 헤더랑 룰 옵션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알러트 뭐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도 컨텐츠의 심벌, 파이프는 16진수, 시작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개행 다음에 이거를 탐지하는 거. 네, 그렇고.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악성 코드 분석가는 신속한 조치의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의 경우 신속한 조치는 샌드박스에서 악성 코드 실행하고 결과 충분히 가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자세한, 정확한 정책을 만들고 싶으면 악성 코드의 함수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어떤 경우에 이런 요청, 이런 콘텐츠, 이런 하드 코팅을 외부로 비콘하느냐, 발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룰의 그 정교성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예를 들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메이징3 프로젝트에서 스노트 규칙을 작성해서 실제 악성 코드 컨텐츠는 기반의 룰입니다. 밑에 거는. 실제 트래픽에서 유저 에이전트의 두 개의 값, FA7와 WEE6A3을 확인했다 언급합니다. 어떤 악성 코드가 있는데, 유저 에이전트에 뭐 모질라, 윈도우 NT 6.0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갔다고 확인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시지는 이런 거 메시지 뿌려주는 거고요. 팔로우, 이거 TCP 세션, 컨텐츠, 개인이 있고, 유저 에이전트 있고, escape 처리한 다음에 위 들어갔죠? ICE 데이터, 이거 포함한 6개 문자 안에 있는 relative 컨텐츠, 개인이 다시 넘어가고요. 디스탄스형. 뎁스랑 디스탄스의 차이는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PCRE가 나왔는데, PCRE 같은 경우는 그 헥스를 XHH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그 앞에 escape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탐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we, 여기서 we라는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이게 영어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범위, 0부터 9까지 범위 숫자 4개를 탐지하고 개인이 있을 경우 탐지하는 정책입니다. 여기 두 개 정확하게 부합하죠. 네. 리퍼러라는 지시자도 있는데, 이거는 이 정책을 만든 그 사이트 주소나 또 문서를 여기다가 메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나왔던 키워드에 대한 정의고요. 문이 좀 길었는데, 사실 룰은 별건 없어요. 컨텐츠나 PCR의 내용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e 다음에 A에서 Z까지 0에서 9. 이거 한 번에 포함한 3번. 그러니까 0000이 나올 수도 있고 0A Z9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그 4개의 문자열, we 다음에 4개의 문자로 나오면 탐지를 하겠다. 그런 방법이고요. 제가 링크만 넣어드렸는데 레귤러 액세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다 원하는 그 문자를 넣으면 이렇게 도형화돼서 표시가 되거든요. 이해하는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사용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괄호는 사용 가능한 문자들, 탐지하고 싶은 문자들의 집합을 나타내고요. 중괄호는 문자의 개수. 16진수법, 코드법에 escape 문자 넣고 x 넣고 0d, 0a2처럼 헥사값 16진수 값을 넣으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레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표현. 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요.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4개. 위 아까랑 똑같죠? 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럴 경우는 아까처럼 A부터 Z, 0에서 9, 그 4번. 그 다음에 개인으로 탐지할 수가 있겠죠. 유저 에이전트. 여러 번 악성코드 테스트할 때 이렇게 문자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탐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W2만 있는 게 아니라 W 다음에 1이 올 수도 있고 F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열이 지금 6개만 탐지했는데 7개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럴 경우는 호스트별로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같은 호스트에서 같은 이런 문자를 뱉는지 아니면 샌드박스나 다른 호스트에서 다른 문자를 뱉는지 윈도우 7이나 XP에 따라서 어떤 문자를 뱉는지 함수를 직접 파헤치기 전에 독적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보면 오늘 일관적인 그런 문자의 추출이 통계가 잡힐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세 분석, 디퍼 애널리시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기능적 범위.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 패턴이 뭔지 도저히 모를 때는 좀 깊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동적 분석을 사용해 코드 이해 범위를 넓힌다. 아까 위에서 했었죠. 동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악성 코드가 수신받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코드가 사용되지 않는 경로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한다. 이 말은 만약 악성 코드가 수신하고 싶은 어떤 문자가 있으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상 환경에서. 이런 거는
INSIM 같은 경우로 샌드박스인데요. 이런 걸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샤크 설치하고, T샤크, TCP 덤프 설치하고, IDS 설치하고, INSIM. 이제, 악성 코드 트래픽 로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얘가 실제로 어떤 프록시나 아니면 실제로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주소를 정의할 수 있고요. 악성 코드가 요청하는 IP 주소를 변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 원하면 그 파일도 줄 수 있게끔 만든 샌드박스 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탐지 우회. 백도의 목적 중 하나죠. 탐지 시그니처가 공개가 됐을 때는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많은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기존 프로토콜로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IRC가 많이 유행했어요. 그때는 IRC, 그러니까 채팅 프로토콜이죠. IRC를 이용해서 많은 본넷들이 생성이 됐어요. 뭐 서버,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어태커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으면 서버를 감염시켜서 거기 서버를 통해서 채팅한 모든 클라이언트를 감염시켜서 본넷을 구축하는 그런 게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요즘 들어는 IRC 사용 안 하죠. 그래서 IRC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보안 담당자들이 IRC 트래픽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본넷인 걸. 너무 많을 때는 탐지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HTTP, HTTPS, DNS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많거든요.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탐도 발생이 되고 오탐률도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인 HTTP인 양 악성 코드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 거를 이제 탐지 우회, 은닉 이런 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를 감염시킨 다음에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해요. 서버 페이지에 어떤 특정 명령어를 삽입을 해요. 주석으로 삽입을 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이트, 정상적인 페이지를 요청을 하는데 그 코드가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원하고자 하는 정적 명령어 응답은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렇게 구현하면 방어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트래픽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정상적인 어떤 홈페이지 skin.html 페이지를 요청하는 뿐이거든요. 이 페이지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분석하고 요청하고 응답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나 악성 트래픽이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거 같은 여기 사용된 거는 ADSRV 이렇게 있었죠. 디코딩 값 베이스 64로 인코딩 된 거고요. 디코딩 하니까 롱슬립이라네요.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라 이런 의미로 어떤 명령어가 리스폰스 받으면 악성 코드가 그렇게 동작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 있으세요? 너무 혼자 떠들 너무 힘들어. 질문 없어요? 하는 내용이 너무 개론적이라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나름 책 내용을 많이 줄여서 정리한 건데 이러네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없으시죠? 다들 이해 가시는 거죠? 네. 그럼 잠깐 한 3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한 3분만 쉬었다 할게요.